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들 하죠. 저는 가장 무서운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 여기 채널에 사연을 보내서 많은 분들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좀 나아질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제 사연을 적게 되었네요. 그럼 꼭 들어주시고 저를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형편인 가정에서 자란 저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빚이 생겼어요. 학자금 대출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남겨둔 빚까지 담당해야 했답니다. 아빠가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한 탓에 몸이 성치가 않아 일을 매일 할 수 없어 제가 도움을 드려야만 했죠.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 알바를 뛰며 하루에 2시간씩 자며 대학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 고생을 하며 살았더니 하늘에서 수고했다고 선물을 주셨는지 2학년이 되자 수석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었었어요. 저는 수석을 놓치지 않으려고 잠은 거의 포기하고 밤새워 공부하는 걸 습관으로 들여놓았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자 부모님 빚을 다 갚아드리게 되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취업은 눈을 너무 높이지 않고 중견기업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토익과 토플, 그리고 많은 자격증을 따서 스펙을 올려야 했으니 모두 내려놓고 저를 받아주는 회사에 바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하루 8시간을 일하고 꽤 많은 월급을 받으며 평범한 삶이 시작되자 처음으로 취미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알바와 공부만 해와서 운동과 담을 쌓고 지내서 실내 암벽 등반인 클라이밍에 도전했답니다. 땀을 비오도 쏟아내며 운동을 해봤더니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쫙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클라이밍하러 시간을 내었고 그곳에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과도 친해졌답니다. 그중 제 또래의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운동이 끝나면 같이 치킨에 맥주를 먹으며 자주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다 정이 들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 날도 만나 자연스레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호감을 느끼고 있던 터라 썸을 몇 달 타고 나서 연인이 되었어요. 저와 그는 똑같이 사회초년생인데다 비슷한 계열의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통하는 게 아주 많았답니다. 때론 친구처럼 때론 남매처럼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둘도 없는 애인처럼 불타오르는 사랑을 나누곤 했죠. 그렇게 5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과 의리를 지키며 30의 나이가 되었고 조금 이른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의 집안은 평범하긴 했는데 저희 집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답니다. 당신의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계셔서 제가 아닌 잘나고 예쁜 여자들이 그의 앞에 줄을 서는 줄 알았어요. 아주 약간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남편이 시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얼마 뒤 면사포를 쓰게 되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오랫동안 사귀어왔으니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알아서 싸우지 않으려고 서로 조심해서 무탈하게 신혼을 잘 보냈어요. 하지만 다른 복병이 있었으니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신혼집을 찾아오셔서 저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너는 집안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네가 오기 전에 빨래를 걷었더니 시내가 폴폴 난다. 피 좀 넣는 것도 모르는 거냐? 어머님,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향긋하게 잘 빨렸다고요. 그럼 내 코가 잘못됐다는 거냐? 친정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이 썩은 애를 못 맞니? 안 되겠다. 내가 보는 앞에서 손빨래를 하도록 해라. 이런 썩은 애는 세탁기를 돌려버려 빠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빨래에 코를 가서 댔는데 향긋한 냄새만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손빨래를 했답니다.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제 곁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신혼집으로 오셔서 하나하나 시비를 거셨습니다. 하루는 식기세척기로 설거지를 대신하는데 깨끗하게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집안에 있는 그릇과 냄비, 식기도구를 모두 끓는 물에 삶게 하고 일일이 물기를 닦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의 옷은 러닝과 팬티까지 모두 다림질을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쉬는 꼴을 보기 싫으셨는지 매일 이런 식으로 괴롭게 하셨어요. 저는 한두 달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놀러 오시는 거면 상관없는데 매일 집안 살림 가지고 뭐라 하시니 제가 힘드네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맞벌이 부부예요. 집에 오면 똑같이 피곤하다고요. 살림을 저희가 분담해서 알아서 잘할 테니 그만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거스른다는 의미의 말이었으니 바로 훈계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야 지금 너? 돈 번다고 유세했다는 거냐? 아무리 맞벌이 부부여도 내 아들하고 너랑 비교가 돼? 넌 나중에 임신하고 애 낳으면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시집해오면서 해온 게 뭐가 있다고 당당하게 나오는 거냐? 이 비싼 아파트에 공짜로 살게 됐으면 고마워서라도 너 혼자 살림을 해야지. 저도 혼수해왔잖아요, 어머님. 누가 들으면 아예 빈손으로 시집 온 줄 알겠어요. 어머님이 적어준 리스트대로 부족하지 않게 채웠잖아요. 얘가 계속 말대꾸를 하네? 야, 시어머니가 까라면 깔 것이지 왜 자꾸 날 가르치려고 들어? 너한테 내 아들을 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렇게 싸가지까지 없으면 되겠냐? 제가 아무리 뚜렷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도 시어머니는 들어주시지 않고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겠다며 계속해서 신혼집을 찾아와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편과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 그이는 그냥 참고 맞춰주라고 하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괜히 그러시는 거겠지. 조금 더 지나면 엄마도 귀찮아서 오시지 않을 거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아버리면 되잖아. 그게 말처럼 쉽게 되니? 맨날 달달 볶고 쉬는데 아주 죽을 맛이라고. 나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당신처럼 편하게 발 뻗고 쉬고 싶다고. 당신은 내가 혼나고 고생하는 게 안쓰럽지도 않아? 내가 나서면 당신이 더 곤란해질까봐 그러는 거지. 나도 마음은 편치 않다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 내가 보기엔 당신은 어머님이 오시는 걸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아. 집안일에 손도 안 대고 빈둥거리고 싶어서 말이야. 바가지 좀 그만 긁어. 다른 집 여자들도 이렇게 살아. 눈치껏 산단 말이야. 어쨌든 엄마가 저러시는 거 오래가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참아. 그의 말대로 조금만 더 참으면 시어머니의 발길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김장철이 오자 아예 배추를 저희 집으로 배달을 시켰더라고요. 퇴근하고 몸이 천근만근인 저를 앉혀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입으로 시키셔서 일은 제가 다 했답니다. 그때 남편은 누워서 텔레비전을 실컷 보다가 김장이 끝나고 고기를 삶을 때 주방으로 나오더군요. 마음 같아선 김치 싸대기를 날려주고 싶은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꾹 참았네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용돈벌이를 하고 싶으셨는지 보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영업을 하신 게 아니라 친인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보험을 들게 하셨죠. 저와 남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가장 비싼 사망보험서를 꺼내며 저희에게 강매를 하셨어요. 너희 둘 다 이거 하나씩 들어라. 사람이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니? 어머님, 이건 너무 비싼데요. 다른 거 저렴한 거 들어드리면 안 될까요? 예, 너 회사에서 월급 많이 받잖아. 그리고 시엠이 도와주는 건데 겨우 이것도 못 들어주니? 아니에요. 들어드려야죠. 알겠어요. 그럼 저희 둘 다 어머님이 추천해주신 거 가입할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여서 저희 집에 그만 오시길 바랬습니다.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있는 데다 보험까지 들어드렸으니 알아서 발길을 끊으시라 믿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신혼집에 계속 찾아오셔서 저만 고달팠습니다. 끔찍할 만큼 자주 오셔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둘이 시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웬 젊은 여자와 마주쳤는데 어머님은 친딸이라도 만난 것처럼 엄청 반가워하셨답니다.
그 여자를 꽉 끌어안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정이 이게 얼마만이냐? 안 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 어머님도 여전히 고우세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많이 그리웠는데 여기서 만나 뵙게 되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좋은 인연으로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미정이 너 결혼을 했냐? 아니요. 오빠랑 헤어지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별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죽을 일만 하면서 지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대충 들어보니 남편의 전 애인 같더군요. 며느리를 두고 남편의 예전 애인을 껴안고 수다를 떠는 시어머니를 보니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를 끊어버리려고 제가 말을 건넸어요. 어머님, 누구예요? 누군데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거죠? 어? 아, 예전에 가족처럼 지내던 애다. 넌 신경 쓸 거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데 진짜 폭발할 것 같았어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오빠, 와이프인가 봐요? 생각보다 평범한 스타일이네요. 오빠 정도면 쭉쭉 빵빵해 기티나는 여자를 만날 줄 알았는데 저랑 헤어지고 아무 여자를 골라서 결혼했나 봐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며느리 복이 없나 봐. 그 말에 저는 화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남편 전 애인이랑 인사하는 것도 불쾌한데 이 여자는 대놓고 제 흉을 보는 게 말이 돼요? 저를 얼마나 하찮게 보셨으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걔가 왜 난리야? 시장바닥에서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니? 네가 볼 게 뭐가 있냐? 집안이 잘 살기를 해. 가진 게 많기를 해. 게다가 성격도 못 갖고 인물도 그저 그렇고 말이야. 왜? 내 아들 전애인을 보니 셈이라도 나는 거냐? 어머님, 저 못 참겠어요. 저 먼저 갈 테니 이 여자랑 고분놀이를 계속하든지 껴안고 쎄쎄쎄를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화를 내고 자리에서 벗어나는데 두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더군요. 집에 돌아가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더니 그 인간 역시 별일도 아닌데 왜 화를 내느냐며 볼멘 소리를 했답니다. 미정일 만났다고? 여보, 걔는 당신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애야. 아주 오래돼서 난 기억도 안 나는 애라고. 엄마가 정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냥 이해하고 넘겨줘. 아니, 처지 바꿔서 우리 엄마가 당신 앞에서 내 전남친을 껴안고 반기면 좋겠어? 뭐 장모님이 반가워서 그런 거라면 그냥 쿨하게 넘길 것 같은데? 여보, 내 아내는 당신이야. 그만 신경 쓰고 잊어버려.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한 소리 할게. 다신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렇게 기분 나쁜 날이 지나가고 겨우 남편의 전 애인 사건을 잊었는데 몇 주 뒤에 또 그 여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같이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오빠, 오랜만이다? 지난번에는 어머님을 뵀는데 이번에는 오빠를 우연히 보네. 얼굴 좋아졌다. 장가 가더니 좋아 죽나봐. 미정이 너구나. 안 그래도 네 얘기 듣고 궁금했는데 엄마 말대로 훨씬 예뻐졌네. 저는 남편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복화술로 말했습니다. 인간아,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입 닥치고 빨리 집이나 가자고. 아파. 알았어. 그냥 인사 좀 주고받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미정아, 반가웠다. 내 와이프가 너랑 인사하는 게 싫은가 보다. 그러다 여자는 저를 보더니 희죽거리며 말하더군요. 다 과거인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세요? 혹시 오빠를 빼앗길까봐 걱정이라도 되시는 거예요? 하긴 내가 월등히 예쁘니 그럴만도 하지. 뭐야 이년아? 지난번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겠다. 이 여시 같은 년이 어디서 혓바닥을 마음대로 굴려. 옛날에 헤어진 사이가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대가리에 똥만 찼냐나? 어머, 요걸 아주 사이즈게 잘하시네. 이봐요 언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인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난 전 애인들과 모두 연락하면서 지내는 쿨한 여자라고요? 쿨한 게 아니라 난잡한 거야. 더러운 주둥이 그만 나무대고 꺼져. 그리고 우연히 다시 만나도 절대 아는 척하지 마. 아, 알겠어요. 이렇게 난리치는 걸 또 보니 가벼운 인사조차 하기 싫어지네요. 오빠 결혼생활 힘들겠다. 그럼 잘 살아. 내 와이프가 욕한 건 미안하다. 잘 가. 남편 전 애인이 떠나가자 남편 옆구리에 다시 꼬집고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 거야? 사과받을 사람은 나라고, 나. 아포, 알았어, 미안해. 난 쟤한테 아무 감정 없어. 먼저 인사하길래 받아준 것 뿐이라고. 그래도 모른 척 했어야지. 아니면 똑부러지게 인사하지 말라고 하든가. 저는 집에 가는 내내 남편에게 온갖 짜증과 화를 내며 교육시켰습니다. 다시는 외간 여자와 다정하게 인사를 했다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그러자 그이는 새끼손가락을 걸며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네요. 남편의 전애인을 만난 날을 기준으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저한테 미안해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시장 바닥에서 화를 내서 꼴보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았죠. 이유가 어찌되었든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아서 좋았고 퇴근하고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남편과 둘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이가 갑자기 야근이 늘어나면서 늦은 밤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의 핸드폰과 블랙박스를 검사해봤는데 다행히 외도를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월급 명세서에 야근 수당이 하나도 찍혀있지 않아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당신, 이번 달에 야근을 10번이나 넘게 했는데 왜 수당이 하나도 없어?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뻥치고 다른 데 다닌 거 아니야? 아니거든. 지금 우리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 야근하는 것도 회사 매출이 뚝 떨어져서 내 자리가 위험해서 지키려고 그러는 거라고. 당신 회사 탄탄하잖아. 갑자기 어렵다는 게 이상한데? 지금 회사에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문이 있단 말이야. 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지금 야근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고. 아휴, 앞으로 계속 야근할 것 같으니까 바가지 좀 그만 긁어. 알았어.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 대충 빵 같은 거로 때우지 말고. 남편은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거의 매일 술을 한 잔씩 걸치고 들어왔습니다. 벌써 동료 2명이 회사에서 잘렸다며 자기도 그렇게 나가리가 될까봐 심하게 걱정을 했어요. 여보, 나 회사 잘리면 당신이 먹여 살릴래? 당신 안 잘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하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남길 거야. 그게 바로 당신이고. 당신이나 날 그렇게 생각하지. 회사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버틸 대로 버텨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이가 회사 스트레스가 하도 심한 것 같아 격려와 응원이 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회사가 거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당신 정도면 다른 회사를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려도 크게 걱정할 거 없어. 그래, 당신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 여보, 우리 스트레스도 풀 겸 주말에 바람이나 쐬러 다녀올까? 산뜻한 상공기가 마시고 싶어. 나야 좋지. 우리 데이트한 지도 꽤 됐잖아. 그럼 우리 예전에 갔던 강원도로 갈까? 그러자. 거긴 차도 많이 없어서 드라이브 하기도 좋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좋잖아. 그럼 토요일에 가는 걸로 하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토요일 오전에 기분 전환을 하러 강원도로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조금 막히긴 했지만 강원도에 들어서자 차가 거의 없어서 신나게 드라이브를 즐겼어요. 산 옆으로 깔린 이변도로에는 저희 차 말고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죠. 꼬불거리는 도로를 창문을 열고 달렸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커브길의 연속인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세게 달려서 덜컥 겁이 났어요. 여보, 천천히 좀 가. 이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나 베스트 드라이버야. 그리고 차 한 대 없는데 이 정도는 달려줘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조심해.
여보! 그이는 곡선도로를 너무 빨리 달리다가 핸들을 제때 틀지 못해서 저희 차는 가드레일을 받고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말았답니다. 10m의 높이였는데 체감상으로는 엄청 높게 느껴졌죠. 저와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만큼 오랜 시간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신이 깨어난 것 같은데 눈은 떠지지 않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귀에 뚜뚜거리는 기계음이 들리고 약품 냄새가 나는 걸 봐서 제가 있는 곳이 병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윽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제 아내 언제쯤 깨어나는 거죠? 이대로 의식을 못 차릴 수도 있나요? 저도 최선을 다해 수술을 했지만 경과는 더 지켜봐야겠어요. 이제부터는 환자에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분께서 환자에게 말을 많이 걸어주세요.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이 없지만 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에 남편이 훌쩍이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당신이 힘을 내줘야 해요, 여보. 제발 깨어나줘. 잠시 후 간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저의 친한 친구들하더고요. 형부, 진정하세요. 진영이 금방 깨어날 거예요. 수술도 잘 됐고 회복도 잘하고 있으니 의식을 차릴 거라고요. 그리고 형부도 지금 다리랑 팔이 부러진 상태이니 움직이지 말고 무조건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있거나 진영이한테 반응이 있으면 바로 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순살같이 달려올 테니까요. 고마워요, 혜정씨.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부를게요. 저는 당장이라도 몸을 일으켜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은 데다 잠이 쏟아져서 또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답니다.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병원에 누워있다는 걸 다시금 알겠더라고요. 분명 정신은 깨어난 것 같았는데 눈이 떠지지 않더라고요. 이윽고 다시 귓가에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성아, 깨어나는 거냐? 아니면 가망이 없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의사 말로는 환자 의지에 달렸다고 했어. 그래? 아휴, 그냥 버티지 말고 저심기에 가면 여러 사람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살려고 애쓰지 말고 편하게 눈 감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제가 잘못 들었을 거라 믿었죠. 다시 깊은 잠에 들었고 어느 순간 귀에 다시 음성이 들렸는데 이번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가 빨리 저승을 가면 좋겠다는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민성아, 너희가 들었던 보험 말이야? 주말에 죽으면 네가 받을 보험금이 2배인 거 알지? 그럼 보험금이 무려 6억이다. 진짜? 그럼 진영이 얘가 시간에 맞춰서 주말에 떠나면 좋겠다. 6억 받으면 뭘 하지?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있는 거 아니냐? 의사가 그랬잖니. 의식이 없어도 다 듣고 있을 거라며. 엄마도 참 그거야 괜히 하는 소리야. 정신을 못 차렸는데 말소리를 어떻게 듣겠어?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럴까? 그럼 이해면으라, 너 거기 있니? 괜히 애쓰지 말고 천국으로 떠나라. 네가 그리로 가야 여러 삶이 행복해진다. 그럼 절대 깨어나지 말아라. 아 참, 이왕 천국에 갈 거 주말에 떠나라. 알았지 며느라? 엄마 진짜 대단해.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다니 진짜 멋있다 엄마. 뭐 어떠냐? 어차피 죽으려는데 못해줄 말이 뭐가 있겠어. 엄마는 이만 갈 테니 너도 좀 쉬어라. 내일은 네 섹시랑 같이 올게. 잘 가 엄마. 그럼 나는 잠이나 자야겠다. 그렇게 모자의 대화가 끝이 나자 남편이 코를 골고 자더군요. 저는 제 귀로 들은 게 모두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빨리 깨어나서 쓰레기 같은 모자를 응징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제가 발악하며 깨어나려고 하자 눈꺼풀이 들렸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이윽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친구가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진영아, 깨어났구나. 정신이 들어? 쉿. 선생님, 혜정아, 조용히 해. 내 남편이 깨어나지 않게 조용히 말하자. 왜? 이 기쁜 소식을 당장 알려야지. 혜정아, 내가 말할 기운이 없으니까 귀를 가져다 대줘. 설명해 줄게. 저는 친구에게 두 모자가 나눈 끔찍한 대화를 전하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인 친구에게 제가 깨어난 사실을 시댁 식구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친구는 경악하며 조용히 병실에 나갔네요. 이튿날 토요일 아침이 밝자 잠시 창가를 보다가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에 눈을 감고 계속 의식을 잃은 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병실에 왔답니다. 민성아, 아직 자냐? 일어나봐. 네 색시 데리고 왔어. 오빠 나왔어? 언제까지 잘 거야? 미정이 왔구나. 마이 달링 보고 싶었어. 이리 와서 오빠 좀 안아줘. 은큼하기는. 알았어. 내가 꼭 안아줄게.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다시 봐도 천생연분이다. 그렇게 헤어지지 말고 계속 만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너희도 헤어졌던 걸 후회하고 있지? 당연하죠,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다시 제자리를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미정이 너를 시장에서 만났을 때 느꼈단다. 진짜 내 며느리는 바로 너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의 머리로 이런 멋진 계획을 세운 게 아니겠어? 계획이라는 단어를 듣자 귀를 더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무시무시한 말을 시작하더군요. 엄마가 하도 미정이 다시 만나보라고 해서 한번 만나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이런 여자랑 왜 헤어졌나 싶더라니까? 그래서 마누라한테 회사에서 내 위치가 가당가당해서 양안한다는 핑계로 미정이랑 비밀 연애를 하는데 엄청 짜릿하더라고. 나도 오빠. 오빠랑 몰래 연애하는 게 너무 좋았어. 매일 밤마다 내 집에 와서 뜨거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니까? 이제 오빠 마누라가 곧 사라질 테니 마음껏 사랑을 할 수 있겠지? 내가 보기에 완전히 맛이 갔어. 머리 수술하고 이만큼 깨어나지 못하면 가망에 없는 거라고. 저 몰래 바람 피운 이야기를 모두 들었더니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지만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답니다. 이윽고 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민성이, 미정이, 너희들 꼭 결혼해서 잘 살아야 한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고로 외장의 인연을 희생시키게 되었으니 인연 못 가져서 잘 살아야 해. 엄마, 그거야 당연하지. 나도 죽을 뻔하다 살아났으니 무조건 잘 살 거라고. 에어백 아니었으면 나도 송장신사가 되었을 거야. 어쨌든 우리 계획은 성공했으니 곧 받을 보험금으로 미정이가 새롭게 시작할 거야. 오빠, 고마워. 날 위해 이런 사고를 감당해줘서. 나 때문에 오빠 뼈가 부러져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오늘 밤은 내가 옆에서 돌봐줄게? 그럼 뜨거운 밤을 보내는 거야? 오케이, 좋아. 아이고, 짐승. 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나는 괜찮다. 둘이 꽁냥꽁냥거리는 게 아주 귀여워.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이 또 뜨거운 맘을 보내면 어떡고? 달달한 밤을 보내면 어떡겠냐? 그런데 의심받을 증거는 하나도 남지 않았지? 엄마. 블랙박스 집은 내가 병원 화장실 창자에 숨겨놨어. 예? 버리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 놓이더라고. 뭐야? 그 집안에 두면 어떡해? 재수 없으니까 빨리 폐기시켜. 알았어. 태어날 때 돌로 찍어서 없애버릴게. 세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이렇게 보내버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회사에서 잘릴까봐 야근한다는 게 바람을 피우려고 한 거짓말이었고, 저와 이혼을 하면 위자료가 드니 다른 방법을 찾다가 사망보험금에 혹해서 세 사람이 계획을 짜서 이렇게 된 거였죠.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그렇다 치지만 저와 5년의 연애를 하고 1년 넘게 결혼 생활하는 남편이 이렇게 뒤통수를 날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듣기 싫어서 손가락에 끼워진 맥바퀴를 잠시 떼었다가 다시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러자 맥박 모니터에서 삐 소리를 냈다가 맥박에 뛰는 소리가 섞여 들려서 간호사 친구가 달려왔어요. 모두 나가주세요. 진영이는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혜정씨, 제 아내 죽는 건가요? 안 돼! 남편은 연기를 참 잘하더군요. 실실거리며 웃다가 간호사 친구가 들어오니 우는 소리 냈답니다. 모두 나가고 친구가 둘이 남게 되자 눈을 떴습니다. 혜정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다. 그래? 알겠어. 마음의 준비는 됐지? 내가 부탁한 거 맞아 해줘. 도와줘서 고마워, 혜정아. 고맙긴. 너랑 내가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내일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오늘만 참아. 친구는 부탁을 들어주려고 병원 밖으로 나갔고 저는 약의 힘을 빌려 다시 깊은 잠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늦은 밤 옆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그 짓을 하는 소리에 깨어나고 말았어요. 오빠, 병원에서 일해도 되나? 몰라. 우리가 좋다는 안 될 게 있어? 그리고 스릴 있고 재밌지 않아? 스릴은 넘치지. 오빠의 죽어가는 마누라 옆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완전 짜릿해? 그래. 그럼 우리 밤이 새도록 불태워보자. 몰라. 저는 두 년놈들이 밤새내는 더러운 소리를 끝까지 듣고 말았답니다. 다음날 아침 간호사 친구가 병실로 들어와 남편과 상간녀에게 말을 전했어요. 형부, 그리고 동생분, 진영이가 회복하는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오늘이나 내일이 고비라고 하네요. 혜정씨, 그게 정말이에요? 내 아내가 고비라니. 안 돼. 여보, 눈 좀 떠봐. 힘을 내서 깨어나란 말이야. 날 두고 먼저 떠나면 안 된다고. 당신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야. 남편 놈은 끝까지 애절한 연기를 하더군요. 역겨워서 오버하이트가 쓰리는 걸 겨우 참아냈답니다. 잠시 후 친구가 병실에서 나가자 상간녀가 남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참 뒤 뭔가를 가지고 들어오더군요. 실눈을 뜨고 뭐하는지 봤더니 글쎄 두 년놈이 케이크에 초를 켜고 축하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오빠, 인연이 곧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축하를 해야 하지 않겠어? 돈도 벌고 결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맞아. 역시 미정이 너는 센스가 있다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자, 노래 부를까? 두 년놈은 축하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끄더군요. 그때 제가 눈을 번쩍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두 년놈의 머리를 잡고 케이크에 담가버렸습니다. 더러운 잡것들. 내가 죽는다니까 축하 파티를 해. 그리고 뭐? 보험금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니들 둘이 결혼을 해. 그러자 면상에 케이크를 떡칠한 남편과 상간녀가 경악하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의식이 돌아온 거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연기 좀 그만해. 지금까지 니들이한테 다 들었거든? 나 몰래 바람 피운 것과 사고를 계획한 것까지 모두 다. 니들은 이제부터 벌을 받을 거야.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의식을 오랫동안 잃어서 헛소리 하는가 보네. 여보, 다행이야. 내가 당신 깨어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그리고 옆에 있던 상간녀도 거들거든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언니가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깨어나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침대 밑에 있던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상간녀의 비밀 대화가 모두 흘러나왔죠.
그러자 두 년놈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제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러니까 말이야. 언니, 오해요. 이건 우리가 농담을 한 거예요. 설마 언니를 해치려고 범죄를 계획했다는 게 말이 돼요? 여보, 그거 지워줘. 누가 들으면 괜히 의심할 것 같으니까 빨리 지우자, 어? 괜한 의심이라고. 쓰레기들아, 다 끝났어. 이거 하나면 너희 둘 인생 앞으로 깜빵에서 보내야 할 거야. 둘이 어젯밤 뜨겁게 사랑하던데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밤이었어. 여보, 제발 살려줘. 이렇게 부탁할 테니 우리 조용히 대화로 해결하자. 맞아요, 언니.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보자고요. 너희 둘 똥줄이 타는구나. 내가 이걸 지워주길 바래? 그럼 살려달라고 빌어봐. 아주 비굴하게 말이야. 그러자 남편과 상간녀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감옥에만 보내지 말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저는 두 년놈을 향해 깔깔거리며 비소를 보내고 병실 앞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버러지들아, 저기 안 보이냐? 형사들이 벌써 왔어. 이 녹음 파일은 어제 내 친구 혜정이가 모두 제출했다고. 또 블랙박스 집을 어디에 숨겼는지 솔직하게 말해줘서 찾았다더라. 파일을 복원했더니 니들 둘이 차에서 바람 피우고 날 해칠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모든 증거를 잡았다고. 이제 니들은 끝이야. 니 애미도 마찬가지고. 제 말이 끝나자 병실 앞에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쳐 무릎 꿇고 있는 두 년놈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더군요. 남편과 상간녀는 오열하며 형사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답니다. 그러자 형사 하나가 두 년놈의 머리에 꿀밤을 먹이고 좋은 말 할 때 따라오라고 했더니 눈물을 그치고 요요히 끌려나갔어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과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정의와 담당 의사 선생님께 비밀로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고 다시 침대에 누워 치료를 이어갔네요. 몸을 회복하는데 몇 주의 시간이 걸렸는데 다행히 아픈 곳 하나 없이 무사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남편과 상간녀, 시어머니 세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하러 법원으로 향했답니다. 제가 의식을 찾아가며 들었던 이야기를 증언하고 간호사 친구가 설치해준 녹음기와 보호된 블랙박스로 세 사람의 범죄는 모두 유죄 판결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았고 시모와 상간녀도 중형에 처해졌죠. 울고불고 판사님에게 봐달라고 빌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세 사람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썩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을 발효해서 위자료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금까지 막대한 돈을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래오래 감옥에서 썩을 테니 전 재산을 잃어도 당장은 크게 상관없지만 훗날 출소 후에는 오갈 곳 없는 빈털터리 거지 신세로 지낼 겁니다. 이렇게 사후 복수까지 완벽하고 치열하게 마치고 나서야 제 일상을 찾기로 했어요. 먼저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보상금으로 친정 부모님께 아늑하고 좋은 주택을 마련해 드렸어요. 물론 저도 거기서 같이 살기로 했고요. 또 끔찍한 사건을 겪어서 시작은 어려웠지만 다시 회사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쉬는 것보다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을 거라 판단했는데 제 판단이 맞더라고요. 2년이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무시무시한 사건을 머릿속에서 조금씩 잊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끔 사고 순간과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저를 농락하던 세 사람이 문득 떠오르는 것만 빼면 참을만 하고 견딜만 했죠. 그렇게 세월이 조금 더 흘러 제 나이 35이 되었을 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의 영향으로 절대 남자를 만나지 않으려고 다짐을 했었는데 새로 찾아온 남자는 제 마음을 쉽게 컨트롤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이가 먼저 저를 좋다고 쫓아다녔는데 저도 모르게 그와 똑같은 마음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연애하고 재혼까지 골인했어요. 그이는 제가 겪은 과거 이야기를 듣고 정신과를 같이 다녀보자고 하더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끔찍한 사건에 당한 제가 걱정이 된다며 유능한 정신과 의사를 함께 찾아가 상담을 받고 있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이 사건을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위로를 받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주 듣고 있던 이 사연 채널의 구독자분들에게 시시콜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꽤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막혀있던 가슴이 뚫리는 기분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저의 사연을 실컷 들려드렸으니 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한 말씀을 꼭 댓글로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기도드려요.